아마 본인의 문제의식과 질의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 분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말씀 끝나신 거에 대해서 각각 발표자분의 의견을 듣고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순서대로 김한미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 연구원 김한미입니다. 우선 그 배유일 교수님 그러니까 발표해주신 주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 과정에서 디자인 접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저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얘기하자면 저는 디자인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디자인 스쿨에서는 이제 산학 수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정책 스쿨에서 저는 관학 수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예상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 학기에 1학년 이제 비전공, 비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제 경험에서도 사실 좀 놀랐던 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사용자 리서치나 이게 문제를 이제 탐구해 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오는 이제 정보의 깊이, 리서치의 깊이가 사실 디자인 스쿨의 학생들이 해오는 깊이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네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약간 너무 이제 깊이가 없는 그런 걸 느낌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디자인 스쿨과 이게 정책 스쿨의 굉장히 문화적이고 인식론적인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책 스쿨은 조금 정량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고 좀 거시적인 문제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디자인 스쿨은 아무래도 이제 정성의 어떤 사람들의 이제 경험 위주에서 해석주의적인 어떤 그런 접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그게 간극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 산학 수업을 할 때 그냥 정말 디자인 학생들과 정치 학생을 그냥 한테 모아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약간 조금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이제 아까 링크 사업 1기, 2기, 3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링크 사업이 3기로 가면서 좀 더 생태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어떤 이런 산학 수업의 한계와 가능성을 얘기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논의하는 그 시점에서 훨씬 더 우리가 앞서 나가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아까 이소영 교수님 프로젝트에서 좀 더 봤지만 어떻게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사실 생태계와 학생들이 어떻게 함께 수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학기제라는 어떤 단기를 넘어서 콜라보를 이어가고 올해 수업의 학생들의 배움이 어떻게 내년 학생들의 수업의 배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우리가 논의가 조금 더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게 정책 디자인 분과인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디자인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디자인 분과로서 사실은 좀 저희가 이렇게 주의해야 하는 게 정책과 디자인의 이론의 두 측면에서 사실 조금 정확한 성찰을 두 분야에서 서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이론을 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디자인 학자로서 디자인 연구자로서 정책의 문헌을 열심히 읽고 정책의 어떤 담론에 너무 틀리지 않도록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정책 연구자 분들도 사실 디자인 담론을 사용하실 때 조금
부정확하게 쓰시는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약간 저는 약간 그래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두 번째 그 발표하신 그 선생님 저 너무 이제 흥미롭게 들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디자인의 정반합 그 정반합이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정반합이 디자인 사고 자체가 워낙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필드 어떤 뭐 필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학제적인 그 어떤 그런 문제 영역을 바라보고 문제를 이제 문제와 해결책을 함께 디벨롭해 가는 어떤 그것을 정반합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사실 디자인 연구자들은 디자인 과정을 정반합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김학의 박사님 의견 주셨고요. 혹시 여기 지금 장내에 계신 분 중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답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주제마다 배정된 시간이 있어서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석사과정 밟고 있는 권태진이라고 합니다. 배율 교수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학부도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저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플레이 사업이라고 해서 학부생들한테 지역에 지방에 가서 사회적 문제를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실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활동을 계속 매년 하고 있고 저도 2019년에 학부생 1학년 때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고 지금 배율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막상 이것이 그렇게 활동을 참여한 저희가 공무원이 되는데 또는 공간봉사 동기를 갖고 관료가 되는 데에 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크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 수많은 동기들도 다 로스쿨에 간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이미 사실은 서울 지역의 행정학과 학생들이 공공에 봉사하려고 하는 학생들 수도 워낙 적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어떤 디자인 싱킹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찾는 경험에서 제가 마주쳤던 건 오히려 공공조직의 공무원들이 되게 너무나 나이브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질문에 학생들의 어떤 이렇게 손내밈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설명을 또는 문서를 받는 데서 그치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시 공공조직에 어떤 들어가서 그런 걸 펼치기에는 또다시 시험 구조에 외워서 뭔가를 써야 되는 구조에 기반해서 막상 저희가 열심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렀는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공조직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디자인 싱킹의 교육이 행정학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실제로 공공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문제 해결 역량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선발할 것인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래서 함께 와주신 김병기 본부장님 같은 분들께서 공공조직에서 어떻게 이러한 학생들을 뽑아서 공무원으로 또 양성할지가 같이 연결되어야만 저는 디자인 싱킹 또 문제 해결에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진출하고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문제제기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해주시죠. 토론에도 같이. 네. 두 분 다 질문하셨다기보다는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히 잘 받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제도의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공평 담론, 공정 담론만 없다면 사실은 재능 현장에 경험이 많은 학생,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많은 학생, 또 공직봉사 동기가 높은 학생, 당연히 공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담론 때문에 시험으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뿐만 아니고 성균관대나 이런 몇몇 학교에서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도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 이제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가 되는지는 아직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김학의 박사님 말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간극이 좀 있는 것 같다.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더 대화의 장이 많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남은 20분 동안 리빙랩 또 디자인의 실험 이런 걸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은 토론자로서 이승우 교수님이 이 두 번째 질문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의견 있으시다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이쪽으로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발표 주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분, 코멘트도 좋고요. 있으신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부산이 스마트시티, 부산이죠. 다들 잘 아시겠네요. 스마트시티의 12위라고 그랬나요? 세계 12위. 네.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보러 공부하러 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앞서 있거든요. 김명기 본부장님이 그 연구를 상당히 깊이 해오신 분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 있으면 이번 기회에 얘기해 주시죠. 없으면 토론자분들 중에서도 좋고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스마트 시티를 부산에서 시도하시면서 또 추진해 가시면서 가장 어려움이나 걸림돌이 되는 지점 또는 중앙이나 지방 단계에서 아니면 민관 단계에서 좀 해소되었으면 더 촉진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지점이 어떤지 실무적인 시각에서 말씀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그 김한희 교수님께 답변드리려 해서 간단하게 제가 끝 결론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시티가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의존해서만 발전하는 게 아니다. 이 객관적인 기술 흐름을 읽고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정책 담당자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율 교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태도 부분이 공무원 들어온다는 이미 공무원을 지원한다는 사람들은 기업에 지원하는 사람들보다는 공격성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지금 연금이 약해졌지만 어느 정도 안전성을 지향하거든요. 근데 저도 싱가포르에서 우리 배율 교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싱가포르 일칸도 정책이 뭐였냐면 기업에 가는 우수한 인력들이 관에 와서 그 정도 정책을 펴려면 연봉을 기업보다 더 줘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수 인력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아까 제가 로즈 마틴의 태도가 이론을 선택하고 경험을 쌓는다는데 태도가 처음부터 공무원들은 약간 제 스스로 우리 공무원 욕하는 건 아니지만 소극적인 면이 너무 많아요. 약간 진취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튄다. 저 사람은 나댄다. 그러니까 왜 저런 짓 하나? 그냥 중간만 가면 되는데 이게 조직 문화예요. 그 조직 한방이 문화. 옆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출장 갔다 오는데 여기 또 가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참 부끄러운 현실인데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조직 한방이 돼서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좀 진취적인 사람이 들어야 돼. 애당초. 이제 그렇게 대충 마무리 듣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김한미 교수님께서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정책학에서 학문하시는 분은 다 알지만 제일 양대 모형이 합리 모형과 정정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과 예산 편성할 때 조금씩 올려가지고 그냥 편성하는 현실은 이거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양극단이 대립을 이뤘는데 지금은 이게 통합이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합리 모형은 대표적으로 데이터 기반 분석이잖아요.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 해서 시민들이 수용을 안 하거든요.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장 이게 좋지만 우리 집 앞에 대구하고 이런다고요. 그랬을 때 리빙랩이라는 게 점정주의 모형이라는 거죠. 점정주의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씩 개선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아까 김한미 교수님께서 연구 방법론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의하는 게 우리나라 연구 방법론이 너무 양적인 방법, 통계조사, 수리 분석 이런 쪽으로 해서 되게 박사 논문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질적인 연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게 그게 점정 모형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정책학에서도
어떤 합리 모형과 정정 모형이 반대되지만 정반합에 의해서 새로운 모형이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에 의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학민 교수님께서 제가 디자인 싱킹과 변증법을 연결시킨 것은 약간 오바인 것 같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마 처음 되게 주장인 것 같은데요. 원래 초보가 겁이 없지 않습니까? 박사 다 받았을 때 겁이 제일 없어요. 그래서 뭐 좀 독창적인 이론을 내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근데 이쪽 아까 힐러리 오스턴이라든지 외국 그 비즈니스 스쿨 다 읽으니까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해결병 부분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똑같더라고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 이론이. 그러니까 막 부정이 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도널드 샌도 기술적 숙련가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걸 부정을 해가지고 아니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창의성을 주장한 데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허무맹랑하고 현실적인 기반이 없는 이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도 않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공상이에요. 근데 공상과 창의성의 차이는 창의성은 이미 기술적인 현실을 아는 상태에서 그것을 부정해서 상당히 더 넘어가는 게 창의성이지 그냥 아무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그건 공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부정의 부정을 거치가서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좀 나대봤는데 교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이론 제가 어느 논문 봐도 이렇게 변증법하고 연결시키는 분은 없더라고요. 네. 저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저는 부산에서 서비스 디자인과 UX를 하고 있는 SQ 디자인랩의 정선이라고 합니다. 그 스마트 시티, 특히 에코델타 중심으로 리빙, 특히 그 건물 지어서 실증하시는 리빙랩을 아주 공간적으로나 디지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나 스마트 시티에서 리빙랩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거의 완전히 정착이 된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꼭 국토부나 이쪽 아니더라도 수요자 중심, 사용자 중심의 어떤 시민 중심의 뭔가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름이 리빙랩으로 이렇게 이제 붙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국토부나 스마트 시티에서 진행한 리빙랩과 또 다른 리빙랩이 좀 성격이 좀 다른 유형의 리빙랩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보여져서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가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하시면서 그 진행하셨던 그 부산의 리빙랩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 스마트 시티 리빙랩과 뭐 아니 해외나 좀 다른 곳에 좀 특징적이거나 다른 리빙랩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경험하셨던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학민이 교수님께서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유럽 쪽 리빙랩과 우리나라 리빙랩은 사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의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것까지는 좀 맞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암스테르담에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민들이 100개 정도의 뭐 좋아요라든지 아이디어를 내면 바로 착수가 들어가는 진짜 바텀업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15년부터 17년까지 리빙랩 사업을 10개를 선정했는데 그게 부산시와 국토부와 협의해가지고 교통 리빙랩, 수상 리빙랩 딱딱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링컨 사업단 말씀하셨는데 대학에 이제 링크 사업단이나 산학협력단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상반학이 구성이 돼가지고 하고 났는데 이제 제 논문에도 그걸 실제로 제가 질적인 방법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리빙랩을 총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이 뭐라 하냐면 참 우리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쪽에서 뭐라 하냐면 부산시에서 리빙랩은 원래 바텀업 사업인데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예산 내려주고 야 10개 정했으니까 해라. 그리고 뭐 대학의 산학협력단 교수들은 그 예산이 자기들 그냥 대학에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을 따먹었다. 그냥 이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다 보니까 리빙랩의 원래 취지는 다 있고 이상하게 진행이 되더라. 이제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비교를 했는 게 우리나라 세종하고 부산하고 지금 에코델타 지정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독일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지방자치 발달되어 있는데 독일은 바텀업으로 완전 리빙랩을 했는데 한국은
국가가 지정해갖고 이 수출 목적으로 현대건설만 베트남 나가니까 안 되니까 에코델타처럼 상부 디지털 공간 같이 서비스로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도 맞고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 다시 재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 졸속민주주의다 뭐 그랬는데 요새는 대외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빨리 해야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리빙랩도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회 공모를 할 때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기획을 합니다. 제가 부산 정부청 사례를 제 논문에 언급했는데 직접 이렇게 기획을 해야 되지 무조건 주는 식으로 완전 탑다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과 바텀업의 변증법적 통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다시 비판하면서 두고 볼 일이다. 우리나라 과연 세종과 이게 실패할 건지 알 건지는 10년 정도 두고 봐야 된다 해서 그건 제가 다양한 게 있지만 답을 뭐가 옳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또이 안녕하세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임현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 이제 시민공간 디자인단 활용을 해서 어떻게 공공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을까,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진단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시민공간 디자인단이랑 같이, 그러니까 질적인 뭐 인터뷰나 이런 거 같이 다 하겠지만 공공 데이터를 사실 수집해서 할 수 있다는 건 가장 손쉽게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얼만큼 정확도가 있을까? 예를 들면 만약에 서면역의 보행 환경 개선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얼만큼 정확도를 가지고 분석을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하고 김정석 교수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분명히 데이터 분석을 하면 예측률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블룸버그 통신의 블룸버그 시장인 뉴욕에서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뉴욕 시장을 했는데요. 그분이 증권사에서 데이터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뉴욕의 화재 예측률이 13%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화재 관련, 소방 관련 데이터만 사용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분이 데이터 전문가가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쓴 데이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택 연체라든지 노후화라든지 그다음 화재 빈도라든지 완전히 화재와 관계없는 모든 데이터를 다 써보니까 70%라 90몇 프로로 예측률이 높아졌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블록은 잡아냅니다. 그게 조금 더 다른 관노후도 말고 어떤 공사 정보라든지 주위 정보를 데이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데이터의 정보의 정확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리빙랩을 통한 어떤 질적인 어떤 시민 만족도를 나타내는 그런 걸 좀 수립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건 보완 수단이지.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초소형 위생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천문연구원 할 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초 평광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에 생산한 거라고 세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 해볼래 해서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하면 딱 그 전수를 다 찍어버려요. 옛날에는 요만큼 추정을 했는데 전수를 찍어가지고 이거 70%는 중국에서 온 거고 30%는 우리 생산한 거다 되고요. 앞으로 지금 낙동강 우리 부산에 사니까 콜라겐 하나 뜯어 보면 초소형 위성을 찍어버리면 콜라겐이 경북에서 왔는지 안동에서 왔는지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딱 나눠가지고 야, 네 엄마하고 부담하고 너가 책임 얼마고 이런 시대거든요. 기술 촉공한다니까요. 이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김정석 교수님은 그 세 번째 발표하신 이승우 교수님과 같이 밀양 안동 그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 양적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승우 교수님이 이걸 나중에 어떻게 통합할 계획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유니스대 김정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도시계획 전공이고요. 주로 도시 관련된 데이터 분석 쪽을 많이
AI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방금 질문 주셨던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자동으로 되진 않고요. 그걸 하기 위한 설계와 어떤 데이터를 넣고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거의 유사한 가지를 이제 서울시가 이번에 시작을 하고 저도 참여를 하게 하는데 뭐 그런 하나하나의 이제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동으로 되지 않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뭐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 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떤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기 위한 여러 연구 그리고 적용 이런 게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이제 세 분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이 있는데 데이터 이야기가 나와서 두 번째 이제 김병기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도 어쨌든 이 스마트 시티로 가는 그 과정에서 결국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공공 부분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좀 더 개방하고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전문가들 뭐 기업이든 그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어쨌든 더 되어야만 앞으로 우리가 그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정확도 있는 AI의 적용이 또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그 분석 모형 이런 거 만들려고 AI를 가지고 쓰려고 하면 중요한 데이터는 다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쓰고 내부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또 분석을 못하고 그래서 버리는 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뭐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좀 터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증거 기반 정책이든 뭐 근거 기반 정책 여러 가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빙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숫자적인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는 훨씬 그런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파악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배유일 교수님 하신 것과 관련해서 짧게 저도 언급드리면 저도 공과대학에서 제가 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도시 설계 관련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공대생들이다 보니까 뭘 이렇게 그리게 하고 디자인하게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단기간에 그 부분들이 사실 어렵다는 것들은 이제 앞서 이제 김한규 학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들을 계속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인문 사회 쪽은 잘 모르겠지만 공과대학은 보통 졸업을 할 때 캡스톤 디자인처럼 해서 졸업 프로젝트를 이제 현실 문제 해결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수업 과정들을 거의 각 학년마다 사실 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디자인 싱킹이든 어떤 현장과 관계 있는 그 대학에서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또 뭐 그런 캡스톤 디자인은 그냥 뭐 3학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보통 우리 건축학과나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처럼 학점도 일단 많이 주고 이게 뭐 꼭 상대평가에 절대적으로 지배받지도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 교육부의 어떤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정책학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육 과정에서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리빙랩과 관련해서 사실 그 어떻게 이 빅데이터 저희가 발표를 할 때 빅데이터와 쓱데이터를 잘 조합을 해서 뭔가 미래를 구상하는 데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그 꿈은 되게 컸었는데 이 각각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합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전문가 시민들에게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 데이터의 해석 능력도 다르고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전문가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느꼈던 부분은 어쨌든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요구가 이제 과한 것이든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한 것이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끌고 가고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런 이제 시민 정성 저희가 리빙랩을 통해서 뭐 어떤 시민 목소리, 뭐 미래신문 같은 그런 정성적인 어떤 요구와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에서 나왔던 뭐 어느 지역들이 앞으로 더 현재 더 뭐 세태를 하고 있고 뭐 인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여러 공간 시공간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합쳐지면 아마 앞으로 그런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떤 지역의 문제를 좀 진단하고 거기에 바탕으로 좀 발전 방안, 대응 방안들이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탑다운 바텀업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 그 지난 워크숍에서 계속 우스갯소리를 했던 얘기가 포항 사례도 나왔는데 포항이 50만이 깨지면서 뭐 주소받기 운동에서 이사 들어오면 돈을 줬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대 교수님 한동대 갈 때 이제 그걸 받으러 주소 이전하고 갔더니 없어졌다는 거예요. 50만에서 그냥 49만으로 가니까 이건 아무리 해도 50만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탑다운이 되든 아니면 되게 그 인위적인 인구 대응 정책들은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돈만 낭비하고 이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런 리빙랩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그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 거기에서 들었던 어떤 목소리가 필요에 의해서 좀 정책을 만들어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공무원이 주도해서 만드는 기획을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훨씬 어떤 지방 소멸 대응이든 뭐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가기 위한 훨씬 바텀업이 단순히 이제 아이디어 기획뿐 아니라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토대들을 지금 모여 계신 디자인 정책 쪽에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승우 교수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저도 지역개발을 가르치고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부분이 달성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작지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작지만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설명해 주신 과정 가운데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흥미를 지켜봤는데 제가 최근에 좀 팔로우하고 있는 분이 연세대학교의 그 골목길 경제학장인 오정래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주장하신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용성, 마산, 용산, 성동구가 왜 잘 나가는지 분석해 보면 집주락이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직업과 즐길곳과 이제 집이 같이 모여있는 공간이 때문에 잘 나간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프로젝트에서 공간과 이제 즐길곳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직업에 대한 얘기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은 저희 그 유니스 디자인학과 도시환경과학과 연구자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이라는 거는 사실 나라님도 만들어주기 쉽지 않은 그런 거여서 기본적으로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대전제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시민분들이랑 워크숍 할 때도 직업을 해결해줘야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동시에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직업을 1000개 만들었는데 집을 5000호 공급하면 거기는 여전히 지방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직업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지방 도시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막 지었고 이미 집이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더 짓고 있으면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늘리는 문제는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고 또 동시에 일본의 뭐 흥미로운 뭐 시골에 가서 창업하고 이런 모델들을 살펴봐도 결국은 그 시골의 마을이 살만해야 IT 노매드들도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딜 가봐도 활력이 바닥을 뚫고 이제 밑으로 내려 굉장히 슬프거든요. 가보면. 그래서 그런 활력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거기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모여 살아야 그분들이 밀도가 높아져야 서포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생기고 하다못해 맛있는 젤라또집이라도 하나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와서 창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공장을 짓고 공장에다가 공장 노동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방식은 사실 뭐 아까도 그 투표를 보셨습니다만 성공 확률이 25% 유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정책 전문가들 교수님들 많이 오셔서 제가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문제를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분권도 수준이 동시에 높아지고 중앙지구 같이 올라가는 걸 봐야지 하나를 죽이고 하나를 한다는 개념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디자인 싱킹을 제가 자꾸 정반합으로 보는 이유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서 양자를 부정하면서 복합적이고 총합적인 어떤 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우리 주류가 되면 동백제는 없어질 거라고 하니까 저를 마치 지방분권주의자가 아니고 중앙집권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거의 통일되게 되면 만약에 기초수급자들한테 구청에서 그 돈 투입하는데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쏘아주게 되면 지방 공무원들은 직접 케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방분권도 높아지고 중앙집권도 높아지는 걸 봐야지 하나를 부정하고 하나를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걸 좀 그런 둘 다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까 이해왕기처럼 둘 다 수준이 높아지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냥 제 실무자 입장에서 중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표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